예? 예, 등기. 예, 그 등기 필증은 등기가 필됐다는 증서, 끝났다는 증서고, 등기 완료 통지서도 등기가 끝났다는 증서입니다. 그런데 등기 필증,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등기 신청할 때 내가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등기하면 불리해지는 자, 즉 권리를 처분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등기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권리자가 신청하는 게 맞느냐예요. 권리자는 자기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권리자가 등기 신청하면 등기를 해주면 되고, 신청하는 사람이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자를 사칭하고 등기소를 속이려고 할 때 그것을 각하하고 물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뭐 가지고 확인하느냐? 대표적으로 인감증명하고 등기 필증 가지고 확인하는데, 이 등기 필증은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소에서 만들어주는 증서이면서 동시에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서 권리자로 등기되면서 등기 필증 받은 사람이 냅니다. 내가 등기 필증 가져왔으니까 내가 바로 그 권리자 맞잖아요 라는 걸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이 등기 필증은 다시는 재교부를 안 해줘요. 한 번만 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등기 필증을 가진 사람은 새로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소로부터 받았던 그 권리자,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기 필증을 내가 제공을 한다면 등기소에서는 니 그 사람 맞구나 라고 믿어줄 수 있는 서류가 되겠죠. 그게 등기 필증의 역할이고, 등기 완료 통지는 말 그대로 당신이 신청한 등기가 끝났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순수한 사실 통지에 불과한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뭐 어떻고 뭐 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안 하고 막 지나갑니다. 사실 예전에는 10여 년 전에는 등기 필증 거의 매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나왔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등기 필증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등기 필증 지금 기출 문제가 10년 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1시간씩 투자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나오면 어떻게 한다? 찍어.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등기필 정보라는 걸 받으면 옛날에는 등기필증이 앞에 등기소 소인이 딱 적혀가지고 등기필증 해가지고 법원 주사 누구 해서 이름이 딱 찍혀서 나오고, 안에 들여다보면 앞 사람하고 내하고 계약했던 계약서가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등기필증인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요즘 그렇게 안 나오고 등기필 정보라고 해서 종이 한 장으로 그냥 쭉 나오고, 앞에 스티커 같은 경우에 딱 붙어 나와요. 그 스티커 띄면 비밀번호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이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적어내면 돼요. 옛날에 등기필증은 등기소에 갖다 내야 됐습니다. 네, 그 사람 맞거든요 하고 증명을 하는데, 지금의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서에 그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는 노출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일련 번호는 통장 계좌번호하고 같고, 그 스티커 안에 들어있는 비밀번호가 내 통장 비밀번호하고 똑같은 거야. 외부인이 알면 난리 나겠죠. 그런 거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자,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재밌는 등기법. 야, 아직도 79일이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시작한다면 79일은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진짜 배기 공부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죠. 작년 11월 달부터 이번 6월 달까지 해왔던 공부는 사실상 7, 8월 달 이 문제풀이를 따라가기 위한 기초 공부다. 실제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테스트 받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제풀이 과정이다. 이 문제풀이 과정을 오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7, 8월 달 문제풀이 과정도 사실은 9, 10월 달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또 기본 과정입니다. 9, 10월 달 들어가면 하루에 전 범위에 걸친 문제를 한 번에 다 다룹니다. 지금은 진도별로 다루잖아요. 맞죠? 그걸 여러 번 겹치면서 전체에 대한 이론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어두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그럼 결국 저번에 한번 단권화 작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한번 드렸죠. 단권화.
나중에 그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 한 권에다가 정보를 몰아놓고 마지막 볼책 하나 정해놔라 그랬습니다. 한번 했죠? 그거 해야 돼요. 특히 문제풀이 하면서 그걸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해봐야 내가 그 파트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책을 100번 읽어도 그냥 봐왔던 거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읽어지지만 시험장 가면 틀려요. 시험장 가서 틀리는 부분은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나 제대로 암기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어디 가서 알아요? 책만 봐서 몰라요. 문제 풀어보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책에다가 마지막에 내가 봐야 될 거. 노트면 노트. 이 문제집 가지고 마지막 정리해도 됩니다. 또는 기본서, 요약집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하나 딱 선택해 놓고 거기에 내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꼭 봐야 될 부분 그걸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표시를. 그리고 10월 26일 날 시험 치러 들어가기 직전에 한 열흘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 이 책에 표시된 부분은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것은 이제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거 해도 그거 보는데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빡빡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 과목을 한번 그렇게 보고 들어가야 10월 26일 날 생각날 거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우리 시험치 보면 여러분 1차 준비하면 민법 개론 항상 시소를 타게 돼 있어요. 6월 달에 민법 쫙 나왔다. 우와, 민법 이제 됐네. 이번에는 개론 한번 해볼까? 그럼 개론 쫙 올라가는데 민법은 또 내려가 있어. 이 시소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죠? 요번에 개론 봤다? 그러면 저번에 한 달 전에 민법 잘 나왔지만 민법 기억은 이미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민법 점수는 다시 떨어지고 금방 본 개론은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이래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6과목 다 평균적으로 어떤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치기 직전에 최대한 열흘 안에 그래야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전 과목을 한번 보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10월 26일 들어갔을 때 기억이 진하고 아주 희미하고 없고 이런 거 없이 거의 대부분 기억을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정리하는 거 열흘이 제일 중요하고 결국 우리 시험 준비 쭉 해오는 건 마지막 열흘에 전 과목을 한번 보고 부족한 거 조금 더 보는 그 공부를 할 수 있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내년에 또 본다는 거야. 그죠? 그래 됩니다. 뭐 시험은 그런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이 80일, 80일 그죠? 80일. 됐습니다. 곰이 얼굴 빼고 다 사람 되는 시기다. 80일이면 맞죠? 자,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들리죠?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맞다 이러면서 가고 있잖아. 그죠? 맞다 하는 거예요, 저게. 자, 토지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자, 여기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등기라는 얘기가 민법에서 두 조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민법 186조하고 민법 187조하고. 자, 186조에서는 법률 행위가 있었을 때 그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하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규정 187조에서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할 때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등기해놓고 처분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법률 행위에 대한 건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웁니다. 물권 행위, 채권 행위 하면서 물권법, 채권법 다 배우면서 거기서 다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 표시를 기초로 한 행위입니다. 그죠? 법률 행위, 의사 표시가 불가결의 요소다 해서 의사 표시 빠지면 법률 행위 될 수가 없어요. 이 의사 표시는 당사자가 행한 의사의 표시, 주고받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고가의 자산이 당사자의 의사만 가지고 권리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고가의 자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싶을 때 권리자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고가의 자산은 국가 관공서, 등기소라는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등기부라는 장부에 이 사람이 권리자다라고 등기가 되어야 권리를 가진다. 그래야 쉽게 거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제도야. 그래서 이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은 국회가 만들어서 공포를 하기 때문에 등기는 우리가 등기되어 있어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맞죠? 그럼 법률 규정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있는 상태로 다 공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이미 등기된 것과 똑같구나. 그러므로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다만 등기법은 등기부에서 공시하는 게 현재의 권리만 공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누구를 거쳐서 지금까지 권리가 흘러왔느냐 연속적인 공시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 넘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중간에 권리자로 있었습니다 라고 등기해 놓고 넘겨라 라고 요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그래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권리 변동은 뭐가 있느냐. 그거 187조에서 네 가지를 예시하고 있죠. 상공, 판경 해서 네 가지. 상속, 공용징수, 그리고 판결, 그리고 경매 하고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판결, 경매. 이 네 가지는 예시한 것이고 이 네 가지 이외에도 기타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등기 없이 권리취득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법률 규정에 따라 언제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하느냐. 언제? 자, 상속은 포괄승계 사유입니다. 포괄승계 사유로서 피상속인 사망하면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하죠. 그런데 상속처럼 포괄승계 사유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더 있죠. 자, 상속이 있고 합병이 있고 그리고 포괄유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포괄승계 사유로서 모두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은 그 중에 하나로서 예시로서 소개만 됐을 뿐이고 합병과 포괄유정도 모두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게 돼 있어요. 자, 상속은 언제? 피상속인 과거 소유자가 뭐하면 사망하면 그죠? 합병은 뭐하면 합병 등기를 하면 합병 등기하면 그리고 포괄유정은 유언자가 뭐하면 사망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권리 취득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합병은 합병 등기해야 등기 없이 권리 취득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합병 등기에서 얘기하는 등기는 법인 등기부의 등기입니다. 민법 187조가 얘기하는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야. 그래서 이름은 똑같이 등기라고 쓰지만 서로 다른 등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법인 등기부에서 합병 등기만 돼버리면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 등기 안 해도 권리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갑 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법인 등기부에서 갑 법인이 을 법인과 합병이 되면서 두 개가 합쳐져서 을 법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갑 법인은 합병 등기의 결과 이제 소멸했다 그죠?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갑 법인으로 돼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나 합병 등기가 돼 버리는 순간 이 부동산 소유권은 누가 가져간다? 을 법인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죠? 그러면 언젠가 우리 갑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기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을법인 명의로 등기해놓고 처분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갑법인 명의를 을법인 명의로 바꿔야 되는데 자, 이 바꿀 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자, 예전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자, 우선 기본을 확실하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부에 명의로 오른 그 사람의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번호가 바뀌었을 때 하는 겁니다. 다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똑같은 사람인데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름만 바꿨는데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하는 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입니다. 그러면 권리 이전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야. 법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이전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자, 해서 요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써놓은 이유는 상속과 합병은 이전의 권리자가 소멸하고 없어졌죠.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권리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는 넘겨주는 자와 넘겨받는 자가 공동 신청해야 되지만 넘겨주는 자가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그런데 포괄 유증도 이미 옛날에 유언자, 옛날 권리자는 사망하고 없죠. 사망하고 없지만 유증은 누가 등장하더라? 유언 집행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더라. 그래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안 빠지고 특정 유증이나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하며 요 얘기가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유증은 이전 권리자가 없지만 유언 집행자가 등장해서 그 사람과 함께 공동 신청한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공용징수는 대표적인 게 수용이다. 그죠? 수용은 수용의 날이라고 정해진 날 등기 없이 권리가 넘어가게 되더라. 자, 판결하면 우리 등기법상 판결은 무조건 확정된 판결이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등기 없이 권리 변동하는 판결은 이행, 형성, 확인 판결 중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을 얘기하고 이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되는 순간 등기 없이도 권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경매하고 오는데 경매는 옛날에는 경락자, 이 낙찰 받은 사람,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전히 납부하면 지금은 경락자라고 부르지 않고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매각대금 완납일 이렇게 해서 용어만 조금 바뀌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했는데 이 기타 법률 규정에서 네 가지는 외우자 있습니다. 자, 소유권의 원시 취득 두 가지, 건물 신축되거나 바다가 매립돼서 공유수면 매립이 됐어요. 그때 건물이나 토지의 원시 취득자는 보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이 되더라.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렇다면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등기다.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기다. 확인하는 등기고 187조를 빌리면 권리 변동을 성립시키는 효력이 생기는 등기가 아니고 보존 등기는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에 불과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소유권 취득 두 가지 이외에 권리 소멸 두 가지, 용익물권 소멸과 담보물권 소멸. 자,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되어 있더라도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소멸한다. 예, 전세권 등기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맞죠? 그 다음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죠.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당연 소멸하는 거다. 그죠? 물론 이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법정갱신이나 묵시의 갱신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미 갱신이 돼 있다면 등기부에 등기를 안 해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이미 연장이 되고 있죠. 그게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뭐 그 정도 있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 통밥으로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지상권이 있다고 돼 있다. 그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대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다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이 됩니다. 혼동, 민법에서 배웠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하면 제한물권이 소멸한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밥으로 때려잡으시면 되고 그 네 가지 정도가 우리 등기법에서 뭐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해서 뭐 등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이유는 법에 의해서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소유권이 권리가 인정되는 원칙이죠. 자,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때 당사자가 행한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가 등기하게 된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를 뭉뚱그려서 등기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매매했다, 교환했다, 증여했다. 전세권 등기라면 전세권 설정 계약했다. 그런 것들이 다 등기 원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목적은 소유권을 뭐 하려고? 이전하려고.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보존하려고. 저당권 말소 등기 목적은 저당권 말소하려고. 그래서 등기의 이름이 등기 목적이다 그랬어요. 맞죠? 이거 등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가 되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가 되면 갑은 소유권 상실되죠. 그래서 두 당사자 중에 등기되면 유리해지는 자, 등기
권리자, 불리해지는 자 등기 의무자, 그리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해야 등기해 주더라. 신청주의가 원칙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이 세부적인 원칙에 들어가면 원칙,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 당사자가 신청해야지 제3자 신청하는 건 원칙이 아니다. 그 다음에 원칙, 구두 신청 허용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면서 정보 제공하면서 하는 신청이어야 된다. 그죠? 요거 옛날에 서면 신청이라고 했는데 이 서자가 종이 서자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 신청이 허용되면서 서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학자들도 용어를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대충 우리는 자료 신청해야 된다. 구두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적 소관청도 등기소도 구두 들고 가면 집 던집니다 했어. 절대 안 받아준다 그랬죠. 구두는 우리 등기법, 지적법 다 안 받아줘요. 자,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원칙이 이렇다면 예외적으로 무선 신청, 단독 신청 있다. 이거 아주 많은데 그중에 8가지 우리 외우고 있습니다. 판수, 보상, 표표, 혼가.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예외 제3자 신청 해가지고 나오는 거. 제3자 신청. 이 제3자 신청으로서 대표적으로 대위 신청 맞죠? 제3자 신청. 그 다음에 제3자 신청으로서 상속 이내 이한 신청, 포괄 승계 이내 이한 신청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구분 건물 들어가면 일부 구분 건물 보존 등기 신청할 때 그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맞죠? 그것도 제3자 신청이잖아요. 그래서 대위 신청하고 나오면 다 제3자 신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가 서로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이 멸실했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 멸실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해서? 토지 소유자가 대신해서. 제3자 신청이에요, 전부. 그죠?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제3자 신청으로 소개하는 책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민법을 배우면 우리는 대리인은 본인의 그림자죠. 대리인이 한 거는 본인이 쉽게 썼고 본인 이름으로 행위했기 때문에 그건 제3자 신청으로 보기가 좀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제3자 신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신청 범주에 넣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는 알고 가면 돼요. 시험에 나올 리는 없으니까. 자, 해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일단 받아줍니다. 이걸 접수라고 불러요. 이 접수를 할 때 그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 번호라는 게 부여가 되는데 등기관은 접수한 순서에 따라 등기 사무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접수한 순서대로 등기부에 등기가 된다. 자, 결론적으로 접수 번호는 그 등기의 순위를 결정하게 되더라. 맞죠? 그래서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번호가 접수번호이기 때문에 접수번호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접수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의 결과 제대로 된 신청이라면 등기부에 기재, 아니라면 기재 거부, 그걸 뭐라고 한다? 각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등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걸러지게 돼 있죠. 그러므로 등기관은 접수 자체는 거부하지 마라.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는 심사 단계가 뒤에 있으니까 접수는 일단 무조건 받아줘라 라고 해서 접수는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심사할 때 등기관은 무슨 심사하더라? 형식적 심사하더라. 형식적 심사. 자, 이 형식적 심사만 하도록 등기관은 돼 있는데 형식적 심사는 현장 조사권도 없고 심지어 경찰관이 범죄인 신문하듯이 하는 질문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순수하게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법이 요구하는 당사자가 제출한 그 자료만 가지고 하는 심사. 그게 형식적 심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신청 각하하지 못합니다. 각하하지 못하고, 그리고 침해할 수 없는 상속분,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류분을 침해한 등기 신청도 각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각하 못한다.
자, 판결 확정 후 10년 지난 신청했는데 여기서 이 판결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지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만료로 권리 소멸하죠. 그러나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 제기해서 판결을 확정을 받으면 그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처음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하죠. 이 소멸시효 중단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또 진행하는데 10년 안에 신청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신청했다. 이 말은 소멸시효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등기관은 각하하지 못합니다. 왜? 소멸시효 만료됐느냐 안 됐느냐 중단 사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서류 첨부하라는 등기법 규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증명서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관으로서는 또 다른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로 인해서 이 기간이 연장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각하하지 못하고 받아주라라고 하는 거다. 받아주라. 그 다음에 침해할 수 없는 상속분 유류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류분은 전체 상속 재산에서 유류분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등기관은 부동산 등기만 취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만 알 수 있을 뿐이고 부동산을 뺀 동산 현금 자산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계산하는 유류분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유류분 침해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받아줘라. 각하지 못한다. 두 가지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 기재하고 나면 이 등기 사항 다 끝나고 나면 이 등기 사건은 내가 처리했다 하고 등기 사건을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부호 기록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식별부호 기록을 해야 등기가 완료, 마침표를 찍는다. 해서 등기를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이 등기를 마치는 것은 식별부호 기록이라는 걸로 나타나더라. 이 식별부호 기록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 사건을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 내가 처리했다. 잘못됐다면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책임 소재도 밝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면 그러면 그 등기는 이때부터 효력 발생합니까? 소급해서 접수한 때부터 발생합니까?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맞죠? 자, 방문 신청하거나 전자 신청하거나 신청은 자유로이 할 수 있죠. 자, 방문 신청하면 종이로 된 서면을 제출하면서 하는 신청이고 전자 신청은 컴퓨터로 하는 신청이에요. 컴퓨터로 신청하면 등기소축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되겠죠? 방문 신청하면 자동 기록 안 되고 다시 기록하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자, 방문 신청이나 전자 신청이나 모두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 등기소축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때. 이렇게 하죠. 방문 신청에도 전산정보 처리조직 등기소축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때 접수 효과가 발생해요. 그죠? 해서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럼 등기 완료되고 나서 이 등기 완료되면서 어떤 등기가 되느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그리고 채권 담보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험에 뭐 관련 없으니까 빼버리고 소유권 처음 생긴다 보존, 소유권 제외한 권리 처음 생긴다 설정, 그리고 권리자 바뀐다 이전, 잘못됐다 고친다 변경 경정, 그죠? 그리고 권리 소멸했다 말소, 잘못 말소했다 회복,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다 멸실. 자, 이런 등기들이 1번, 2번, 3번, 4번 하는 번호를 붙이면서 하는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1-1, 2-1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 다음에 등기됨으로써 권리변동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원칙적인 등기, 종국 등기, 본등기라는 것도 있고 또 가등기라고 해서 등기에도 권리변동 효력 없는 것도 있더라. 맞죠? 그리고 이런 권리들이 요런 권리변동 상태가 아니고 이런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남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싶을 때 하는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것도 있더라. 그죠? 처분 제한. 그리고 이런 등기는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관공서, 촉탁으로도 이루어지고 직권으로도 이루어지고 명령으로도 이루어지고 하는 게 쭉 나오는데 자, 여기 이 파트 그리고 각하 언제 각하하느냐라고 하는 요 파트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 등기법 시험 문제 거의 80%는 뭐 이쪽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
양을 보면 이 앞쪽이 절반, 뒤쪽이 절반인데 뒤쪽 절반이 거의 문제의 80%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몇 문제 나오지도 않는 앞쪽 그 많은 내용 일일이 다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제낄 건 제낀다. 그죠? 다 맞추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는 몇 문제만 보고 갈 건데 이 총칙 파트에서도 지금 기출 문제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총칙 파트에서 다루는 문제는 몇 문제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뒤쪽에 있는 문제를 끌어당긴 종합 문제가 태반을 차지해요. 사실상 앞쪽에서 소개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뒤쪽 문제를 앞쪽에 갖다 놓은 게 태반이고 앞쪽 문제만으로 된 건 거의 없어요. 그거 뭐 어디서 나올지 알 수도 없는데 그거 다 하기는 좀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별거 없죠. 별거 없고 그 뭐 02번 보면 17회 일이 나오는데 그 기출 문제 중에서도 21회 이전에 나온 것들은 막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21회 22회 그때쯤 해가지고 등기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1950년도인가 그때 생겨가지고 거의 한 60년 가까이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오다가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를 쓰다가 전산화된 등기부로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면서 등기법을 처음으로 전면 개정한 것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등기법 문제 풀이 싹 바뀌고 등기 문제 나오는 유형이 옛날과는 차이가 좀 생겨요. 그게 21회, 22회부터입니다. 그 이전 문제들은 지금 나오는 유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조금 있어요.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전 문제는 막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이후에 나온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야, 이거 중요한 건 뭐야이다. 이거 모르니까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수심이 가득하다. 아무것도 어려운 얘기 한 거 없는데. 그죠? 자, 113페이지. 03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기출 수정 23회 하고 나왔어요.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도 뭐 앞쪽에서 내놨지만 사실상 우리 강론 파트 문제예요. 자, 1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저당권 했는데 민법에서 배우셨죠? 저당이나 건저당은 원칙은 소유권을 제한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건저당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1번 등기 가능합니다. 이 1번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까? 부기등기로 합니까? 부기등기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주, 소유권 아닌 권리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부기.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저당, 건저당은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이나 건저당은 부기등기. 그죠? 그 다음에 2번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했는데 자, 공유 지분은 지분이 등기된다. 그죠? 그래서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다 한다. 공유 지분 이전 등기, 공유 지분 이전 가등기, 공유 지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우에 다 될 수 있죠. 합유 지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합유 지분에 대한 등기 다 안 된다. 합유 지분 이전 등기, 이전 가등기, 합유 지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우 다 안 돼. 그죠? 그래서 2번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3번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 제한도 가능하지만 4번에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있을 수 없다. 그죠? 5번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였는데 자, 이 가압류가 가처분이 뭐 나왔는데 무엇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처분 제한하고 났습니다. 처분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우리가 배운 요 네 가지다. 그죠? 자, 이 네 가지는 처분을 제한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처분 제한 등기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무언가는 처분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처분 불가능한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처분 가능한 것일 때 이 가능한 처분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제한하는 거다. 그죠? 그렇다면 전세권은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 전세권 이전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그러니까 처분 가능하니까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가능한 거야. 단순하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가압류 가능한가, 무엇에 대한 가처분 가능한가 이런 말 나왔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게 처분 가능한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능 불가능? 가능. 지상권 이전 가능하니까. 맞죠.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능.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원칙 인척 안 가능하니까. 맞죠? 그래 되는 거야. 그러나 합유 지분은 이전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죠? 처분할 수가 없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불가능. 합유 지분 자체는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쉽게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04번 문제. 이거 이렇게 하면 오늘 못 나가는데. 자, 04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 0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앞쪽 문제 같은데 사실은 등기신적 각하하고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등기신적 각하부터 해서 한번 풀어보죠. 자, 우리 등기신청 각하할 때 각하 사유가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11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조 몇 호 같은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1호, 2호만 아시면 돼. 29조 1호는 관할 위반 등기 각하다, 그죠? 29조 2호는 등기 불가능한 거 신청하면 각하다, 그죠? 자, 그래서 29조 1호, 2호 하고 나옵니다. 1호, 2호. 1호는 관할 위반 등기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에 해당하는 등기는 각하사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등기를 신청을 해왔을 때 이런 등기는 각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가 실행이 되었어요. 그때 그 등기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절대무효, 직권말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절대무효예요. 자, 등기는 공시가 돼야 되는데 관할 등기소에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가 되어버리면 공시가 불가능해진다 해가지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등기관 실수로 등기되더라도 절대 무효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 다음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등기 가능한 거다 등기 불가능한 거다. 등기 불가능한 것들 이거 등기 신청하면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등기 불가능한 것이 등기되더라도 그 효력을 준다 안 준다? 당연히 안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점유권, 유치권, 분묘, 기지권, 특수, 지역권,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것들은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고 지배 상실하면 바로 상실하는 거지 등기되어 있다고 지배 안 하는데도 점유권 인정되고 그런 거 없죠? 점유권은 애초부터 등기되는 그런 권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점유권 등기되어 있으면 점유권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유치권 역시 마찬가지죠. 유치하고 있어야, 즉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동차 내가 수리했다면 돈 안 주면 자동차 안 줘. 이 뻐길 수 있는 게 유치권인데 자동차 내가 안 가지고 있어. 이미 주인이 갖고 가버렸어.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돈 안 주면 자동차 안 줘. 주인 지금 자동차 몰고 가고 있는데 유치권 행사가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등기와 전혀 관계없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등기 불가능한 것이고 등기되더라도 무조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29조 3호에서부터 11호 나머지는 뭔지 모르더라도 요것들은 자, 등기가 되었을 때 요건 절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이렇게 가버려요. 자, 그러면 29조 3호에서 11호가 뭔지는 모르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이거 등기해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등기가 되었을 때 무조건 무효로 만들지는 않아요. 자, 우리 대법원이 등기부에 이미 등기가 되어서 공시가 되고 있는 권리일 때 그거 되도록이면 무효로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등기 하나를 무효로 선언하면 그러면 무효인 등기부 상에 권리자로 등기된 거자는 실제로 권리를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진다. 그럼 그 사람은 처분 권한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럼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행위했을 때 그 효력도 무효죠. 그러면 등기부상에 어떤 등기 하나를 무효로 선언하면 그 등기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후 등기도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두 집안이 아니고 이거 집 밖에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될 집안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 무효 선언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법률관계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되도록이면 무효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무효로 하는 건 딱 두 가지 위반밖에 없다. 관할 위반,
등기 불가능한 것이 등기다. 요거는 무조건 무효라고. 나머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이렇게 자꾸 물러서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부정하고 있는 모두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 맞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등기, 그리고 무효로 된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하고 새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새로 등기하지 않고 그거 그대로 써먹자 무효 등기 유용,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등기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라고 일방적으로 무효선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유효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러서는 거예요. 물렀습니다. 자, 여기 모두 생략 등기했다. 이 보존 등기 해야 될 자가 안 하고 두 번째 소유자가 원시 취득자인 것처럼 보존 등기한 거죠. 근데 보존 등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하면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등기 가능한 거예요? 등기 가능하죠? 등기 불가능한 거 이런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효선언 할 필요가 없고 실체관계와 부합 여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되 다만 중간에 있는 사람을 생략했을 뿐이죠. 이전 등기 자체는 불가능한 등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무효로 갈 이유는 없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냐 이거 따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쭉 나오고 플러스 자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가 됐어요.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 이거 절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권 대리인이 신청하고 등기가 돼버렸어. 이거 절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해서 이런 등기들도 여기 나오는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다. 요거는 외워둬야 나중에 맞추지. 못 외워두면 틀린다고 그랬죠. 위조 서류 이거 콩과 미개야 되잖아. 효력 인정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이라고 탁 틀리고 나온다 그랬어요. 무권 대리인이나 뭐 민법에서 무권 대리인이 한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잖아. 본인에게는 무효잖아. 효력 없지 하고 탁 틀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도 무권 대리인이 행한 그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돼버리죠.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절대 무효.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이거는 효력 없어 하는 거는 요 두 개 위반밖에 없는데 문제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게 좀 많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 그죠? 예, 가까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이 무효등기 유형에 대해서. 자, 무효로 된 등기를 유용을 하는데, 요런 얘기입니다. 자, 1번에 저당권 A 1억하고 2번 저당권 B 1억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A가 현실에서 1억을 변제를 받았습니다.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 소멸이죠. 그런데 1년 뒤에 A가 1억 또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주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소멸했으니까 원칙은 말소를 하고 새로 등기를 해줘야 맞죠. 그런데 이거 나랑 똑같네 이거 그냥 써먹지 뭐. 이게 무효로 된 등기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등기부의 기재는 남아 있었지만 권리가 실제적으로 소멸하게 되면서 2번에 있는 B가 저당권 순위 승진해서 1번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1번 저당권을 살려내게 되면 B는 다시 2번으로 주저앉아 버리죠. 그럼 B 가만히 있다 철물점 뛰어간다. 철물점 뛰어가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사람 있는 경우는 유용하지 못한다 라고 대법원이 판결로서 밝히고 있는데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법원이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 없어야 된다. 그죠? 없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자,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권리만 유용할 수 있지 사실관계는 유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가 아닐 것. 자, 1억 빌려줬어요. 등기 1억 돼 있습니다. 근데 A하고 집주인이 만났는데 집주인이 A한테 얘기합니다. 내 이번에 로또 됐다. 기분 좋으니까 다음에 내 2억 갚을게. A가 아이고 고마워. 그러면 1억 등기돼 있더라도 실제 채권액은 물론 2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선 변제권 주장은 못하지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채권액이 얼마가 됐어요? 2억이 돼버려. 그래서 권리관계는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쭈물딱쭈물딱 발생 변경 소멸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무효로 된 권리도 당사자가 산 거로 하지 그러지 하면 살려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되죠? 그러나 사실관계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초가집 앞에 딱 가가지고 야 이거 초가지붕인데 니 캉 내 캉은 스레트 지붕이라고 하자. 그럼 뭐 스레트 지붕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표제부 등기 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자,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존 등기 앞에는 소유권이라는 권리 하나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보존 등기 유용하면 소유권이 유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리는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존 등기 함으로써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표제부 각골구가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존 등기를 유용한다는 얘기는 소유권만 유용되는 게 아니고 표제부도 같이 유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그럼 04번 문제 한번 보시죠.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바가 났습니다. 자, 1번.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다, 틀렸다. 맞죠? 맞는데 이 예전에 나왔을 때는 담보가등기라는 이 5글자 때문에 이 시험에 응하시는 수험생들이 전부 멘붕을 일으켜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죠? 우리는 민사특별부에서 담보가등기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경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담법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죠? 담보가등기 나오면 벌써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때는 어찌한다? 그거 빨리 안 보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부터 풀고 남는 시간에 풀러 가야 되는 거야. 뭔지 이해하죠? 이 가담법은 이 법을 전공한 저도 이 가담법이 뒤에 들어오면서 이 가담법이 공부하면서 이 상당히 처음에는 이 이론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뭐 귀속 정산이니 처분 정산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학자들마다 다르고 막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 놓으면 어떤 학자가 문제 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래서 문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담보가등기 나왔다. 일단 넘어가. 괜히 그것 때문에 에너지 다 뺏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는 시간 있으면 접근하고 남는 시간 없으면 어차피 들어가도 50% 확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고 다른 것부터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도 가담법은 좀 어려울 텐데. 그죠? 자, 이 담보가등기라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담보가등기 하니까 가만히 있어. 담보가등기 같으면은 청산이 안 되면 소유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담보가등기 대신에 저당권 넣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월해요. 자, 보면 권리관계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저당권이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 위에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담보가등기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인다. 1번이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틀렸죠? 자, 2번 봅니다.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있기 전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 요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다. 그 다음에 3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요게 모두 생략등기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가 되는데 무효이다라고 단정했으므로 틀렸어요. 4번 부동산을 정여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요거 정여세 탈루를 위해서 한 거죠. 자, 이것도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지만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인데 무효라고 단정했으므로 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중간에 보면 중간생략 등기 뭐 어쩌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 등기는 이유야 불문하고 무효다. 무효 유효하다. 틀렸죠. 그 다음에 05번 문제도 한번 봅니다. 05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등기를 마치면 이 마쳤다라는 것은 식별부호 기록된 때를 얘기합니다. 그죠?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그럼 접수한 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이때가 접수효과 발생 시기죠. 요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자, 2번 대지권하고 대지권하고 나오면 그러면 이때부터는 건물과 토지는 같이 처분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되어 있는 권리는 토지에도 당연히 같이 처분되니까 토지에도 효력을 같이 미친다. 그죠? 그러면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다면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도 즉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 즉 2-1과 2-2라고 하는 두 부기등기가 있더라. 그럼 2-1이 당연히 2-2보다 빨리 됐으니까 순위가 빠르겠죠. 그래서 그 상호간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했는데 우리 뭐 등기부에 등기되면 추정력이 생기죠. 이 추정력은 민법에서 하십니까? 추정력. 예, 추정력 민법에서 하죠. 그래서 추정력에서 추정력은 세 가지를 추정해서요. 등기된 권리 추정해주고 등기 원인을 추정해주고 적법 절차 추정해주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5번은 원인에도 추정력이 몇이나 맞다. 자, 그럼 뭐가 틀렸다? 4번이 틀렸다. 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가압류 대상인 앞에 나오는 것이 처분 가능한 것이냐를 따지면 되죠. 그러면 가등기상의 권리를 남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등기로 가능하죠. 당연히 가압류로서 처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 했으므로 틀렸어요. 예, 이거 모르고 보면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면 어려울 거 없죠. 다만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 자, 금방 가등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 제한하는 거 원칙으로 가능하죠. 근데 처분 제한의 가등기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는 모두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지 당사자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 목적으로 맞죠? 당사자가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가등기예요. 그러므로 처분 제한은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처분 제한의 가등기, 가압류의 가등기 이런 건 없어요. 가압류, 가처분의 가등기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능하고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가능한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넘어가세요. 자, 116페이지 08번 문제.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요거 10분 쉬었다가. 네.